이제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지난달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발견된 70대 할머니의 마지막 메모입니다. 집에 찾아오는 이웃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작년 한 해 65세 이상 노인을 상대로 한 금전 피해액이 8천억 원을 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의 80%가 바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나 이웃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혜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20년 넘게 같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던 이웃이 있었죠. 처음엔 그저 심심하다고 제게 놀러 오곤 했어요. 가끔씩 반찬도 나누며 정을 쌓아갔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분이 은행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준다며 제 자금을 관리해 주겠다고 권하더군요. 믿고 맡긴 퇴직금 5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걸요. 결국 돈과 믿었던 사람을 모두 잃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지만 때로는 그 집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의 평화로운 노후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노인 대상 범죄의 90% 이상이 피해자의 집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눈여겨볼 점은 피해의 대부분이 낯선 사람이 아닌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과연 안전한 공간일까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우리의 평화로운 노후를 위협하는 특정 유형의 사람들과 이들로부터 스스로를 현명하게 보호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세 번째로 소개할 유형의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손님을 초대했는데 어느새 서랍을 뒤지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냉장고를 열어보며 약은 왜 이렇게 드세요? 이 반찬은 언제 만드신 거예요?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요. 처음엔 관심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관심이 불편함으로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최근 서울시 노인복지관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42%가 사생활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일이 대부분 가까운 이웃이나 지인에 의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래층에 사시는 분인데 김치도 가져다 주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자주 찾아오셨어요. 서로 외롭지 말자고요. 73세 김옥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해지더라고요. 약 먹는 걸 보시더니 우리 친정어머니도 그런 약 드셨는데 어디서 받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약봉지를 뒤적거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죠. 또 어느 날은 서랍장을 열어보며 통장은 어디 두냐고 묻는 거예요. 도둑 들면 큰일 난다면서 계속 찾아보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걱정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옥순 씨의 목소리에는 당시의 불안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집은 우리의 마지막 안식처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소중한 공간이죠. 하지만 누군가 이 공간을 침범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평화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생활 침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 상태, 경제 상황, 가족 관계 같은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가면 이는 결국 우리를 위협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약을 보관해둔 서랍을 뒤지는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어떤 질병이 있는지, 언제 약을 먹는지, 심지어 병원 방문 일정까지 파악될 수 있죠. 이런 정보는 협박이나 사기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첫째, 집에 손님을 초대하기 전에 중요한 물건은 반드시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약, 통장, 중요한 서류는 손님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자물쇠가 있는 서랍장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미안하지만 그건 개인적인 물건이라 보여드릴 수 없어요.
라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하세요. 대부분 이런 표현에 스스로 물러나게 됩니다. 우리 집은 그런 건 보여주지 않는 게 규칙이에요. 라고 말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셋째, 손님을 맞이할 때는 거실이나 주방 같은 공용 공간만 사용하세요. 미리 차와 다과를 준비하고 다른 방은 자연스럽게 문을 닫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한 번 선을 넘는 사람은 또다시 그 선을 넘으려 한다는 겁니다. 차라리 밖에서 만나거나 요즘 많이 사용하는 영상통화를 활용해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부탁이었어요. 마트에 같이 가자고 하시고 가끔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하시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매일 아침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68세 박정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슈퍼 좀 다녀와 달라, 청소를 도와달라, 심지어 통장 관리를 맡겨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거절하면 이웃 사촌인데 그 정도도 못 해주냐며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손주 학원비가 필요하다며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는데 그때부터는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최근 노인복지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노년층 10명 중 4명이 이런 끝없는 부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부탁이 점점 더 큰 욕으로 발전한다는 데 있습니다. 75세 이광수 씨의 경우는 더 심각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처음에는 커피 한잔 하자며 집에 오셨어요.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 사정이 어렵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죠. 처음에는 50만 원, 그 다음엔 100만 원. 결국 1년 동안 1000만 원 넘게 빌려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사 가신 뒤로 연락도 끊겼어요. 그 뒤로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 71세 김영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정말 믿었어요. 10년 넘게 알고 지낸 교회 권사님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봉사활동 도와달라고 하셨는데 나중엔 매일 청소해달라, 빨래해달라, 밥까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못하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하며 저를 심적으로 괴롭게 만드셨어요. 결국 교회도 못 나가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위험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작은 부탁이 점점 더 큰 부탁으로 발전한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장보기를 도와달라고 하다가 나중엔 통장 관리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거절했을 때 죄책감을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이웃사촌인데, 오랜 친구인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같은 말로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셋째,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울증이나 불면증 같은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연습하세요. 즉답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적인 요구에는 반드시 하루 이상의 시간을 두고 결정하세요. 둘째, 거절할 때는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원칙을 이야기하세요. 저는 원칙적으로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또는 건강 문제로 남의 집 일은 돕지 않기로 했습니다라고 말하면 상대방도 더 이상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기관을 소개하세요. 주민센터나 복지관 같은 곳을 추천하면 상대방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신의 상황과 한계를 분명히 알리세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 자주 도와드리긴 어렵습니다라고 명확히 말씀하세요. 다섯째, 필요하다면 전화번호를 변경하거나 연락을 끊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한 번 선을 넘은 사람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분명한 선을 그어두는 것이 결국 서로를 위한 길입니다. 이제 가장 주의해야 할 유형의 사람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위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의 삶을 침범하고 심지어 파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들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건강과 마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처음엔 그저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매일 와서 하시는 말씀이 전부 불평과 한숨뿐이었거든요. 65세 최영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아들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 이웃집 얘기까지.
처음엔 저도 맞장구를 쳤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그분이 다녀가신 날은 꼭 마음이 무겁고 우울하더라고요. 심지어 잠도 잘 오지 않고. 나중에는 저도 모르게 그분처럼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최영자 씨의 남편인 67세 이대현 님의 증언입니다. 6개월 만에 제 아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우울해하고 밤에는 잠을 설치고 결국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게 됐죠. 나중에 알고 보니 매일 찾아와 불평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던 옆집 사람 때문이었어요. 서울대학교 노년심리학 연구팀에 따르면 부정적인 대화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노년층은 우울증 발생 위험이 3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면역력까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70세 박상현 님의 사례는 더 안타깝습니다. 20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꼭 찾아왔죠. 그런데 올 때마다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자기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처음엔 들어주다가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인생까지 불행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결국 몇 달 전부터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도 부정적인 사람과 계속 교류하면 뇌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더군요. 이들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즉각적으로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히 힘든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둘째, 부정적인 생각은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나갑니다. 처음엔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다가도 결국 비슷한 생각에 물들게 됩니다. 셋째, 부정적인 대화는 우리의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오래 들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기억력도 저하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긍정적인 전환을 시도해 보세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면 그래도 이런 점은 좋잖아요. 라며 화제를 돌려보는 겁니다. 둘째, 만남의 시간을 미리 정하세요. 오늘은 1시간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라고 명확히 말하는 겁니다. 셋째, 침묵의 힘을 활용하세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는 굳이 맞장구를 치지 말고 으로 넘겨보세요. 넷째, 에너지가 소진되기 전에 자리를 마무리하세요. 제가 약속이 있어서요. 라고 자연스럽게 마무리 짓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72세 김정욱님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분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면 저는 괜히 창밖을 바라보며 나무나 하늘을 봅니다. 그러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고 말도 덜 듣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전화통화로 대화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훨씬 덜 피곤합니다. 78세 한미영님은 이렇게 극복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면 요즘 공원에 꽃이 예쁘게 폈던데요. 같이 산책 가보실래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그분도 저와 있을 때만큼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세요. 변화는 우리 손에 달려 있더라고요. 82세 김옥란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30분만 듣고 자리를 떠납니다. 아이고, 약 먹을 시간이네요라며요. 건강을 지키는 것처럼 마음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이제는 더욱 주의해야 할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평생 모아온 소중한 노후 자금을 노립니다. 특히 이들이 사용하는 수법은 교묘하여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 수천만 원의 재산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다정하고 상냥한 분이었어요. 명절 때 떡도 가져다 주고 김장철이면 먼저 찾아와 도와주겠다고 하셨죠. 67세 정미란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기 동생이 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이자를 준다며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소액이었지만 점점 금액이 늘어나더니 결국 제가 모아둔 적금 3천만 원을 몽땅 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2달 정도 이자를 주시더니 그 뒤로는 연락이 끊겼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일은 정밀한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76세 김정호 씨의 사례는 더욱 심각합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1억 원을 은행에 예금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여하던 재테크 모임에서 한 회원이
좋은 투자 기회라며 원금 손실 없이 매달 10% 이자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회원들도 이미 참여하고 있다며 믿게 되었죠. 그런데 6개월 만에 모든 돈이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분은 다른 모임에서도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청 통계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여실히 보여줍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노인 대상 금융범죄가 23%나 증가했으며 특히 동네 이웃이나 가까운 지인 등 친밀감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72세 박영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유행이에요. 남의 돈 벌어주는 것보다 내 돈 지키는 게 더 어렵다. 한 친구는 손자 학자금 대출 보증을 섰다가 5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 돈이 도박 자금으로 쓰였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투자 권유는 무조건 의심하세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돈 이야기가 나오면 경계를 늦추지 마세요. 둘째,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은행이나 금융 전문가와 상의한 뒤에만 결정을 내리세요. 셋째,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습관화하세요. 즉흥적인 결정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과 상의하세요. 특히 큰 금액을 빌려주거나 투자하기 전에는 자녀나 믿을 만한 가족과 반드시 상의하세요. 81세 이상철 씨는 자신만의 대처법을 공유합니다. 저는 누가 투자 이야기를 꺼내면 모든 재산을 자녀 앞으로 다 넘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권하지 않더라고요. 가끔은 이런 작은 거짓말도 우리를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69세 황미숙 씨는 스마트한 방법을 전수합니다. 저는 스마트폰에 미리 녹음해둔 전화벨 소리를 틀어요. 수상한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 죄송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왔네요라며 자리를 피합니다. 요즘은 금감원이라는 말만 나와도 슬그머니 물러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도 이렇게 영리해져야 해요.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대처법도 제안합니다. 첫째, 3일룰을 지키세요. 어떤 투자 제안이든 최소 3일은 고민하겠다고 하세요. 대부분의 사기꾼은 즉각적인 결정을 요구합니다. 둘째, 돈거래는 반드시 문서를 작성하세요. 차용증은 물론 도장과 신분증 사본까지 준비하세요. 셋째, 큰 금액을 이체하기 전에는 은행을 방문해 상담을 받으세요. 많은 피해가 이 과정에서 예방됩니다. 넷째, 투자 수익률이 너무 높으면 의심하세요. 연 1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면 거의 대부분 사기입니다. 77세 장영실 씨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누가 투자 이야기를 꺼내면 우리 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시자라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그 다음 주가 오기 전에 연락이 끊기더라고요. 정말 좋은 기회라면 가족과 함께 논의하는 것을 꺼릴 이유가 없겠죠. 특히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후에는 금액이 점점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니 조금만 덜하는 생각은 우리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립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의 땀과 노력 그리고 미래의 안정을 보장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를 지키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이제 5번째로 주의해야 할 유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마음, 외로움을 교묘히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었어요. 제가 혼자 산다는 걸 아시고 매일 안부를 물어보고 반찬도 챙겨주시고 심지어 병원에도 데려다 주셨어요. 71세 장미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주 오시더니 돌아가신 남편 이야기를 꺼내며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본인도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말씀하시면서요. 그런데 갑자기 보험 가입을 권유하셨어요. 저를 딸처럼 생각하니까 좋은 것만 알려준다고 하시면서요. 결국 제가 모아둔 3천만 원으로 가입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보험이 아니라 사기였습니다. 그분은 보험 설계사도 아니었고 독거노인들만 찾아다니며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었더라고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 중 40%가 정서적 유대를 악용한 경우라고 합니다. 77세 김영수 씨의 사례는 더 안타깝습니다. 아내가 먼저 떠나고 자식들도 멀리 있어서 말벗이 그리웠어요. 그러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한다는 분이 자주 찾아오셨어요. 독거노인 안부 확인 차원이라며 말동무도 되어주고 가끔 장도 봐주시고 정말 고마웠죠. 그러다 어느 날
아파트 주민을 위한 특별한 노후 보장 프로그램이 있다며 구청과 연계된 거라고 설명하시더군요. 매달 10만 원씩만 넣으면 3개월 뒤부터 20만 원의 이자를 준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의심했지만 매일 찾아와 살갑게 대해주시니 경계심이 풀렸나 봅니다. 결국 6개월 동안 60만 원을 넣었는데 어느 날부터 연락이 끊겼어요. 알고 보니 그분은 관리사무소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고 다른 아파트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준 사람이었더라고요. 노년기의 외로움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82세 한상철 씨는 자신만의 대처법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제 규칙을 정했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돈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자녀들에게 연락합니다. 우리 딸한테 물어보고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바꾸더라고요. 자녀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경계심을 드러낼 수 있죠. 75세 이영숙 씨도 소중한 조언을 전해줍니다. 외로움은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에요. 저는 요즘 복지관에 다니며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어요. 거기선 서로 돈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저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다. 누군가 갑자기 친절을 베풀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진정한 친절은 서서히 쌓이는 거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니까요.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4가지 신호를 제시합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과도한 친절은 의심하세요. 둘째,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자주 언급하며 동정을 유발하는 사람을 주의하세요. 셋째, 자주 방문하며 점점 더 사적인 정보를 캐내려는 사람을 경계하세요. 넷째, 정서적 유대를 강조하며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을 피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정기적으로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하세요. 건전한 친목 모임이 외로움을 달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가족들과 자주 연락하세요. 하루에 한 번은 꼭 통화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갑작스러운 친절은 의심해 보세요. 진정한 친밀감은 시간을 두고 서서히 쌓이는 것입니다. 넷째, 금전적인 요구가 있다면 즉시 가족들에게 알리세요. 무엇보다 외로움이 크더라도 낯선 사람의 갑작스러운 친절은 경계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유형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명절에 친척들을 초대했다가 큰 실수를 했어요. 시작은 단순한 정치 이야기였는데 결국 사흘 동안 잠도 못 자고 소가리를 했습니다. 73세 최영민 씨의 이야기입니다. 조카가 처음에는 그냥 시사 이야기를 하더니 점점 목소리를 높이며 저를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친척들도 한쪽 편을 들었다 저쪽 편을 들었다 하며 결국 모두 언성을 높였고 끝내 저희 집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뒤로 명절만 되면 속이 쓰려요. 이제는 아예 초대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병원 노년내과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과도한 논쟁이나 갈등 상황을 겪은 노인의 70%가 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경험으로 혈압이 평균 20 이상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69세 박정희 씨는 비슷한 경험을 전해주셨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알게 된 친구였어요. 처음엔 참 좋은 분이었는데 한번 오시면 최소 5, 6시간은 기본이에요. 제가 피곤하다고 말해도 조금만 더 하시며 밤 11시, 12시까지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종교 이야기를 꺼내시며 제가 거절하자 3시간 동안 설교를 하셨습니다. 결국 혈압이 급상승해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78세 이종구 씨는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합니다. 요즘은 집에 초대할 때 반드시 시간을 정합니다. 2시부터 4시까지 차 한잔 하시더라고요. 또 정치나 종교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기로 했어요라고 즉시 선을 그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지금은 다들 이해해 주십니다. 전문의들은 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대처법을 추천합니다. 첫째, 방문 약속 시간을 미리 정하세요. 2시간 정도 이야기 나누어요라고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둘째, 민감한 주제가 나오면 즉시 화제를 전환하세요. 날씨가 참 좋네요 같은 중립적인 주제를 활용하세요. 셋째, 건강상의 이유를 말씀하세요. 혈압 때문에 늦은 시간은 어려워요라고 하면 대부분 이해해 줍니다. 72세 한미경 씨는 이런 방법을 제안합니다. 저는 손님이 오면 알람을 맞춰둡니다. 2시간 뒤에 알람이 울리면
제가 약 먹을 시간이네요라며 자연스럽게 마무리합니다. 이 방법이 서로 민망하지 않더라고요. 68세 윤미자 씨도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합니다. 손님이 오시기 전에 꼭 약속을 하나 만들어 둡니다. 3시간 뒤 병원 예약이 있다거나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뵈러 가야 한다고요.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 주시더라고요. 민감한 주제가 나와도 어머,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네요라며 대화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집은 우리의 안식처라는 점입니다. 이곳에서 마음의 평화를 잃는다면 그곳은 더 이상 쉼터가 될 수 없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평화로운 일상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평화를 깨뜨릴 권리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6가지 유형들, 모두 우리의 평화로운 노후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사생활을 침범하고 끝없는 요구를 하는 사람,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고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사람, 외로움을 악용하고 지나치게 오래 머무르거나 논쟁을 유발하는 사람까지. 하지만 여러분, 이런 분들을 만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동양의 현인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많은 지혜를 남겨주셨습니다. 공자는 사람의 도는 멀리 있지 않다. 내 마음을 지키면 그것이 곧 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라. 맹자도 지혜로운 말씀을 남기셨죠. 우리의 평화가 깨질 때 상대를 탓하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라는 뜻이겠죠.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을 이기는 자는 강하다. 우리 자신을 잘 알고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서양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모든 것이 평화롭지 않을 때는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의 평화, 우리의 행복, 그리고 우리의 일상. 이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몇 년 전 102세로 생을 마감하신 김병조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을 가려야 한다. 모든 이에게 문을 열어줄 필요는 없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83세 이혜인 수녀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평화로운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곧 행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단호해질 필요도 있어요.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통해 그분들과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